어머니가 실종된 지 한 달째. 내 손에 들린 USB에서 발견한 3억짜리 보험 계약서는 내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수익자는 내 아내. 10년간 함께 잤던 여자였습니다. 낡은 신발 속에 숨겨뒀던 USB,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CCTV, 그리고 새벽 2시에 울린 진수 오빠의 문자. 모든 준비 끝났어. 이제 곧 정리할 수 있을 거야. 가슴이 찢어지는 배신감 속에서 나는 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가 가장 사랑했던 두 여자 중 하나가 다른 한 명을 영원히 지워버렸다는 끔찍한 진실을. 저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올해 45, 75년생 토끼띠입니다. 대구에서 나고 자라 지금은 경기도 일산에서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두 아이와 함께였습니다. 지금은 홀로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건 어머니가 실종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지난 2년간 제 가족에게 일어난 일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현실감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올해 75이 되셨을 겁니다. 아버지는 제가 대학 입학하던 해에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그 후로 줄곧 혼자 사셨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도 어머니는 대구 자택에서 홀로 지내시길 고집하셨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어머니가 넘어져 고관절 수술을 받으신 후 더 이상 혼자 생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를 마련해드리고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아내 지연이는 처음엔 걱정이 많았습니다. 시어머니와 가까이 산다는 게 부담스럽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의외로 두 사람은 잘 지냈습니다. 아내는 주말마다 어머니 댁에 가서 청소도 해드리고 반찬도 해다 드렸습니다. 아이들도 할머니를 무척 좋아했고요. 어머니도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너그러웠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효부야라며 주변에 자랑하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날은 평범한 월요일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퇴근 후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어머니와 연락이 안 된다며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어머니는 전화를 잘 받으시는 편이었는데 그날은 종일 받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저도 바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지만 신호만 가고 받지 않으셨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아내와 함께 어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초인종을 눌러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관리실에 부탁해 문을 열었을 때 집안은 깔끔했지만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침대는 정돈되어 있었고 싱크대에는 설거지된 그릇들이 말려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지갑과 핸드폰은 집에 있었지만 외출용 신발과 가벼운 외투가 없었습니다. 마치 잠깐 산책이라도 나가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이 혹시 산책하다 길을 잃으신 건 아닐까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가끔 기억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길을 잃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주 가시는 공원, 마트, 친구분 댁까지 모두 찾아봤지만 어머니는 어디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 밤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어머니의 인적사항과 특징을 기록하고 주변 CCTV를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제게 차를 타고 주변을 한 번 더 둘러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함께 차를 타고 동네를 돌았지만 어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파트 정문 CCTV에 어머니가 전날 오전 9시경 나가시는 모습이 찍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행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 회사에서는 긴급 휴가를 냈고 아내도 어머니를 찾는데 전념했습니다. 친척들과 어머니의 친구분들께 연락해 혹시나 연락이 닿았는지 물었지만 모두 모른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나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실종 전단을 만들어 동네 곳곳에 붙였고 SNS에도 글을 올렸습니다. 경찰은 수색을 계속했지만 단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절망감에 빠져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아내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보다 더 적극적으로 어머니를 찾았던 아내가 일주일이 지나자 점점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준 씨, 우리도 일상을 유지해야 해요. 아이들도 있고.
어머님도 그러길 원하실 거예요 라고 말하더군요. 물론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실종된 상황에서 너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실종 10일째, 어머니의 친구 박순자 여사가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민준아, 내 어머니가 실종되기 이틀 전에 나랑 만났었어. 그때 내 어머니가 이상한 말을 했었는데 어머니가 며느리에 대한 걱정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었지만 며느리가 자신의 통장을 자꾸 확인하는 것 같다고 불안해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내가 어머니의 통장을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어머니는 결코 부유하신 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퇴직금과 약간의 저축, 그리고 국민연금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물질적인 것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알던 아내는 그랬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연아, 혹시 어머니 통장을 본 적 있어? 아내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리고는 금세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통장을 제가 왜 봐요? 아내의 반응이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박순자 여사의 말도 확실한 것은 아니었기에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실종 2주가 지나자 경찰도 적극적인 수색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에 어머니의 정보를 등록하고 장기 실종 사건으로 분류했습니다. 저는 사설 탐정을 고용할까도 생각했지만 뚜렷한 단서가 없는 상태에서 큰 도움이 될지 의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우연히 아내의 노트북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제 노트북이 고장나서 급한 업무 메일을 확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욕실에서 샤워 중이었고 노트북은 암호가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메일을 확인한 후 브라우저를 닫으려는데 탭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은행 웹사이트였습니다. 하지만 로그인된 계좌 주인이 아내가 아니라 김영숙, 제 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자세히 보니 어머니의 계좌에서 실종 3일 전 5천만 원이 인출된 내역이 있었습니다. 거래 메모에는 생활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큰 금액을 한 번에 인출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더구나 생활비라는 메모는 더욱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게 브라우저를 닫고 메일 화면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의 친구 박순자 여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순자 이모, 어머니가 큰 돈을 인출하셨다는 이야기 들으셨어요? 박순자 여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그런 말은 못 들었어. 내 어머니가 큰 돈을 어디에 쓰시려고. 그러다 그녀는 뭔가 기억해냈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내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통장을 보여달라고 한 적은 있다고 했어. 보험 가입 때문에 필요하다고 했다나. 보험. 어머니가 어떤 보험에 가입하셨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고요. 점점 더 의문이 쌓여갔습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의 서류를 뒤져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댁 서랍과 캐비닛을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새로운 보험 계약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어머니의 메모장을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실종 이틀 전 날짜와 함께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이와 구시 만남. 중요한 이야기. 저는 그 메모를 보자마자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내가 어머니의 실종 당일 아침에 만났다면 왜 저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어머니가 나가시는 모습이 찍힌 CCTV 시간이 정확히 9시였습니다. 어머니는 약속 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분이셨습니다. 어머니와 아내가 만났다면 아내는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날 어머니를 만났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생각이 많았습니다. 어머니의 계좌에서 인출된 거액, 아내와의 비밀 만남, 그리고 아내의 거짓말. 모든 것이 불길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설마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1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두 아이의 어머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고요. 이 평화로운 일상 속에 무서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내 의심이 틀렸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어머니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경찰 수사는 제자리 걸음이었고 제 마음속 의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아내는 점점 더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이들 학원을 챙기고 친구들과 약속을 잡고 심지어 제게 여행을 가자는 제안까지 했습니다. 민준 씨, 우리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잠시 머리를 식히는 게 어떨까요? 그 말에 화가 치밀었지만 겉으로는 참았습니다. 어머니가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여행을 갈 수 있어? 아내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자신을 몰아붙이는 걸 어머님도 원치 않으실 거예요. 경찰에 맡기고 우리는 우리 삶을 살아야 해요. 경찰에 맡긴다. 그러나 경찰은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형사는 제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실종자 대부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발견 확률이 낮아집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말을 끝맺지 못하는 형사의 눈빛에서 이미 희망을 잃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의 은행에 방문했습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이미 계좌 내역은 확인했지만 직접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은행 직원은 어머니의 아들임을 확인한 후 최근 6개월간의 거래 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의 계좌에서는 실종 3일 전 5천만 원뿐만 아니라 그 이전 6개월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작은 금액들이 인출되어 있었습니다. 한 번에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로 일정하지 않은 간격으로 인출된 금액의 총합은 2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출은 어머니가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신 이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거래들은 모두 창고에서 직접 이루어진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계좌주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인출하신 기록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정상적인 거래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평소 큰 금액을 인출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은 카드를 주로 사용하셨고 현금을 많이 쓰지 않으셨습니다. 게다가 이런 거액을 어디에 쓰셨는지 전혀 언급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정말로 이 돈을 인출하신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어디에 쓰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어머니의 통장을 이용한 걸까요? 그날 저녁 큰아이 민서구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빠, 할머니 언제 와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곧 올 거야, 민서야. 그렇게 대답하며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랑 엄마가 싸웠어요? 갑작스러운 민서의 질문에 놀랐습니다. 뭐라고? 왜 그런 생각을 했어? 할머니 집에서 엄마랑 할머니가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거 들었어요. 엄마가 화났던 것 같아요. 아이의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언제 그랬어? 할머니가 없어지기 전날이요. 엄마가 저한테 방에 가서 놀라고 했는데 화장실 가려고 나왔더니 할머니가 울고 계셨어요. 어머니가 실종되기 전날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그 사실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와 사이가 좋았다고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지연아, 어머니 실종되기 전날 어머니 댁에 갔었어? 아내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반찬 좀 갖다 드리려고요. 민서가 그날 너와 어머니가 다투는 걸 들었다던데. 아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러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사실은 어머님이 돈 때문에 조금 언성을 높이셨어요. 제가 가계부를 관리해드리려고 했는데 간섭한다고 오해하셨나 봐요. 별일 아니라 말씀 안 드렸어요. 그 설명은 개연성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일에 간섭받는 것을 싫어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왜 아내는 지금까지 이 사실을 숨겼을까요? 그리고 민서가 말한 대로 어머니가 울고 계셨다면 단순한 가계부 문제였을까요? 어머니가 울고 계셨다던데. 아내의 표정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랬나요? 제가 나온 후에 그러셨나 보네요. 죄송해요. 그땐 정말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대화는 그렇게 끝났지만 제 의심은 더 깊어졌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의 이웃 김영애 씨를 찾아갔습니다. 김영애 씨는 어머니와 자주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어머니가 최근에 뭔가 걱정이 있으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영애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글쎄요. 한 달 전쯤에 며느리 이야기를 하시긴 했어요. 며느리가 돈을 자꾸 달라고 하는 것 같다고. 돈을요? 얼마나요? 구체적인 금액은 말씀 안 하셨어요. 그저 부담스럽다고만 하셨죠. 그리고 보험 이야기도 하셨어요. 보험이요? 네, 며느리가 보험에 들자고 계속 권한다고 하셨어요. 고액 보험이라 부담된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또다시 보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서류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던 보험 계약서. 혹시 아내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의 서랍을 뒤져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장을 보러 나간 사이 우리 침실의 안에 옷장과 서랍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한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아내의 오래된 다이어리를 발견했습니다. 몇 년 전 것이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펼쳐보았습니다. 다이어리 뒷부분에 접힌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손으로 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였습니다. 어머니의 것이 아닌 다른 계좌였습니다. 그 옆에는 비상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내가 제게 말하지 않은 계좌가 있다는 사실이 의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아내가 돌아오기 전에 인터넷 뱅킹으로 해당 계좌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계좌에는 7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있었습니다.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니 최근 몇 개월간 여러 번에 걸쳐 입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금액은 5천만 원으로 정확히 어머니의 계좌에서 인출된 날짜와 일치했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아내가 어머니의 돈을 가로챘다는 증거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 가정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웠습니다. 제 월급으로 충분히 살 수 있었고 아내도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자신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왜 어머니의 돈을 가로채야 했을까요? 그리고 더 무서운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실종과 관련이 있을까요? 설마 제 아내가 어머니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은 아닐까요? 그날 저녁 아내를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물어봐야 할지, 아내의 대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결국 그날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를 찾아가 제 의심을 이야기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제 말을 진지하게 들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 씨, 이런 의심은 실종 사건에서 흔히 일어납니다. 가족들이 서로를 의심하게 되는 것이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수사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형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정황은 의심스럽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모든 것에 합리적인 설명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내가 비상금을 따로 모으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아내에게 돈을 주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해서 불안감이 자라났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아내의 핸드폰에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신경 쓰지 않았을 텐데 불안한 마음에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준비 끝났어. 이제 곧 정리할 수 있을 거야. 발신자는 진수 오빠였습니다. 아내의 오빠 이름이 진수가 아니었기에 의아했습니다. 아내에게 진수라는 오빠가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메시지 내용도 의미심장했습니다. 무엇을 준비했다는 것이고 무엇을 정리한다는 것일까요?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지연아, 진수 오빠가 누구야?
아내의 표정이 확 변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요? 어제 내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더라. 새벽에. 발신자가 진수 오빠였어. 아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건 회사 선배예요. 친하게 지내서 오빠라고 불러요. 업무 관련 메시지였을 거예요. 새벽 2시에 업무 메시지를. 아마 야근하다가 보낸 것 같아요. 요즘 프로젝트가 바빠서. 아내의 설명은 개연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내용은 분명 업무와 관련된 것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니 무슨 준비를 말하는 걸까요? 정리할 수 있다니 무엇을 정리한다는 걸까요? 아내의 수상한 행동이 계속되었습니다. 진수라는 사람과의 메시지를 발견한 후로 아내는 핸드폰을 더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항상 가지고 다녔고 자기 전에는 베개 밑에 두고 잤습니다. 그동안 서로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공유했던 우리 부부 사이에서는 이례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 형사가 저와 아내를 함께 불렀습니다. 새로운 단서가 나왔습니다. 이 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실종된 날 아침, 근처 슈퍼마켓 CCTV에 어머님과 다른 여성이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형사가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화질이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분명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옆에 함께 걸어가는 여성. 그 모습은 제 아내를 닮아 있었습니다. 이 여성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아내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내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저, 같네요.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김지연 씨, 이전에는 어머님을 그날 만나지 않았다고 진술하셨는데요. 아내는 허둥지둥 설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혼란스러웠어요. 그날 아침 잠깐 어머님을 만났어요. 제가 아이들 등교시키고 출근하는 길에 어머님이 산책 나오셔서 우연히 마주쳤거든요. 그래서 잠시 같이 걸었어요. 왜 이 사실을 숨기셨죠? 형사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숨긴 건 아니에요. 그냥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 생각했어요. 몇 분 정도 같이 걸었을 뿐이니까요. 제가 먼저 출근길로 갔고 어머님은 계속 산책하신다고 하셨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오전 9시 5분경에 촬영된 겁니다. 김지연 씨, 당신의 출근 시간은 언제인가요? 보통 9시 반이요. 회사가 가까워서. 영상에 찍힌 방향은 어머님 아파트에서 반대 방향입니다. 산책 코스인가요? 아내가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아, 네. 어머님이 그쪽으로 산책한다고 하셔서 저도 잠시 따라갔어요. 형사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지만 뭔가 적어두는 모습이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는 내내 아내는 침묵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제가 물었습니다. 지연아, 정말로 우연히 만난 거야? 아내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사실 어머님이 전화하셔서 만났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셔서요. 왜 그 사실을 숨겼어? 그리고 중요한 얘기가 뭐였는데? 당신이 너무 예민해질까봐 말하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당신 생일 선물 얘기를 하시려고 했어요. 깜짝 선물을 준비 중이셨거든요. 아내의 설명은 개연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내의 어떤 말도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이들이 잠든 후 저는 어머니의 실종 당일 아내의 행적을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날 어머니와 헤어진 후 어디로 갔어? 말했잖아요. 회사로 갔다고요. 몇 시에 도착했어? 아내의 표정이 경직되었습니다. 글쎄요. 9시 반쯤. 회사에 전화해서 확인해 볼까? 아내가 화를 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날 의심하는 거예요? 당신 어머니가 실종되었다고 내가 무슨 짓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반응이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난 그냥 진실을 알고 싶어.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알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날 이렇게 의심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날 밤 대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다음 날 아내가 출근한 후 그녀의 회사에 전화했습니다. 인사팀을 통해 어머니가 실종된 날 아내의 출근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아내는 그날 오전 11시 20분에 출근했다고 합니다. 9시 5분에 어머니와 함께 있었던 아내가 회사에 도착하기까지 2시간 넘게 걸렸다는 말이었습니다. 회사는 어머니 아파트에서 30분 거리에 불과했습니다. 그 사이 아내는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무엇을 했던 걸까요? 그리고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형사는 이제 아내의 행적을 더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어머니와 아내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 주변의 CCTV를 더 확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 형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저만 따로 불렀습니다. 김 씨,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이 형사는 또 다른 CCTV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가 함께 걷다가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10분 후 아내의 차가 주차장에서 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수석에 어머니로 보이는 분이 타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지연 씨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우연히 만나서 잠시 걷다가 헤어졌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함께 차를 타고 어딘가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아내가 어머니를 아직 확실한 건 없습니다. 형사가 제 말을 잘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김지연 씨를 정식으로 조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사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아내분의 통화 기록을 확인했는데 실종 당일 오전 10시 30분경 진수라는 사람과 통화한 기록이 있습니다. 6분 동안 통화했네요. 진수. 메시지를 보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진수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아직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김지연 씨의 직장 동료 중에는 진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가 함께 차를 타고 어딘가로 갔다는 사실. 그리고 아내가 그 사실을 숨기고 거짓말했다는 사실. 게다가 의문의 진수와 통화까지 했다는 사실. 모든 정황이 아내가 어머니의 실종에 관여했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아직 퇴근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이들은 학원 차량으로 하원 후 저희 집에서 3층 아래 사는 이웃집 아주머니가 돌봐주고 계셨습니다. 아이들에게 간식을 주고 잠시 TV를 보게 한 후 저는 아내의 옷장을 다시 한번 뒤져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철저히 살펴보았습니다. 옷들 사이사이 신발장 구석구석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신발장 맨 뒤쪽 오래된 부츠 속에서 작은 USB를 발견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급히 컴퓨터에 연결해 보았습니다. USB에는 문서 파일 하나와 사진 몇 장이 있었습니다. 문서 파일을 열어보니 보험 계약서였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고액 생명보험이었습니다. 계약 날짜는 어머니가 실종되기 한 달 전이었고 수익자는 제 아내였습니다. 보험금은 3억 원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들을 열어보니 어머니의 통장 사본과 인감증명서, 그리고 어머니의 서명이 있는 각종 서류들이었습니다. 모두 보험 계약과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이런 보험에 가입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의 친구들의 증언에 따르면 어머니는 보험 가입을 꺼리셨다고 합니다. 그때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급히 USB를 빼서 주머니에 넣고 컴퓨터를 원래대로 돌려놓았습니다. 아내가 방에 들어왔을 때 저는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보는 척했습니다. 오늘 일찍 왔네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응, 회의가 취소돼서. 아내는 평소와 같이 웃으며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어머니에게 무슨 짓을 했을까요?
3억이라는 보험금을 위해. 저녁 시간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준비하고 아이들과 장난치며 웃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제 눈에는 이제 모든 게 가식으로 보였습니다. 10년간 함께 살았던 아내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 저는 발견한 USB를 들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형사에게 모든 내용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형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증거입니다. 보험 계약이 실제로 유효한지, 어머님의 서명이 진짜인지 확인해 봐야겠지만, 이제 김지연 씨를 정식으로 조사할 충분한 근거가 생겼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기가 두려웠습니다. 이제 아내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가 정말로 어머니를 해쳤다면 생각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 씨,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어제 보여주신 보험 계약서를 확인했는데 실제로 유효한 계약입니다. 그리고 보험사에 확인해 본 결과 김지연 씨가 이미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제출했더군요. 어머님의 사망 추정 신청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아내는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겁니다. 아니, 어쩌면 어머니가 돌아올 수 없게 만들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발견한 게 있습니다. 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진수라는 인물을 찾았습니다. 본명은 박진수, 김지연 씨의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현재 그의 행적을 추적 중이지만 최근 그가 대구에서 목격되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대구. 어머니가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전 남자친구라니. 아내는 제게 진수라는 사람이 회사 선배라고 했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오늘 김지연 씨를 소환할 예정입니다. 김 씨, 준비하고 계세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셨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아내를 소환한다는 소식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진실이 두려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아이들은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이 곧 깨져버릴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연아, 잠깐 얘기 좀 할까?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내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내일 경찰에서 너를 부른대. 아내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 있나요? 어머니 실종 사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생겼다고 하더라. 어떤 의문점인데요? 저는 아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실종된 날, 너와 함께 차를 타고 어딘가로 간 사실이 CCTV에 찍혔어. 아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앞치마를 매만지더니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은 어머님이 어디 가자고 하셔서 제가 태워드렸어요. 어디로? 어머님 친구분 댁에 가신다고 했어요. 대구 가는 길에 있는 파주라고. 그런데 왜 그동안 말하지 않았어?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어요. 당신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말 못했어요. 어머니를 어디에 내려줬어? 파주 시외버스 터미널이요. 어머님이 거기서 대구 가는 버스를 타신다고 했어요. 그날 회사에는 왜 늦게 갔어? 아내가 순간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 그건 터미널에 내려드리고 나오다가 차가 좀 막혀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파주 터미널에서 아내의 회사까지는 고속도로를 타면 30분이면 충분한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9시에 어머니와 있다가 11시 20분에야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이 시간 이상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진수는 누구야? 제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말했잖아요, 회사 선배라고.
거짓말 그만해. 박진수, 내 전 남자친구 맞지? 아내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경찰이 다 조사했어. 그날 어머니와 헤어진 후 진수와 통화한 것도 알아. 그는 지금 대구에 있다면서? 아내가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민준 씨, 이건 오해예요. 설명할 수 있어요. 내일 경찰서에서 다 말하게 될 거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아이들 때문에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지내자. 하지만 내일부터는 모든 게 달라질 거야. 그날 밤 아내와 저는 같은 침대에 누웠지만 서로에게 등을 돌린 채 잠을 청했습니다. 예전에는 서로를 향해 웃으며 잠들었던 우리 부부였는데 이제는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일찍 일어나 아이들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후 저와 아내는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형사는 저와 아내를 따로 조사했습니다. 저는 대기실에서 기다렸고 아내는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긴장된 시간이 흘렀습니다.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도 아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쯤 형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김 씨,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형사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아내분이 일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어머님을 파주 터미널이 아니라 경기도 외곽의 한 창고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창고요? 왜? 그곳에서 박진수라는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분 진술에 따르면 어머님을 잠시 가둬두려고 했다는군요.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아내분은 자신은 창고에 두고 왔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른다고요. 현재 해당 창고를 수색 중입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아내가 어머니를 납치했다니. 보험금을 위해. 하지만 더 무서운 사실은 어머니의 행방을 아직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진수는요? 현재 추적 중입니다. 곧 검거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날 오후 아내는 구속되었습니다. 납치 혐의였습니다. 아직 살인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모든 정황이 최악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9살 민서와 7살 민준이에게 엄마가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결국 저는 엄마가 잠시 출장을 가게 되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짓말이 얼마나 오래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경찰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창고를 수색했지만 어머니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혈흔과 어머니의 것으로 보이는 옷가지가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박진수의 행적을 추적한 결과 그가 어머니가 실종된 날 이후 대구행 기차를 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고향인 대구. 그곳에 어머니가 계실까요? 아니면 생각하기 싫은 가능성이었지만 이제는 최악의 상황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경찰은 대구에서도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살던 구주택가 주변을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이 박진수의 대구 거주지를 확인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과거 어머니의 집에서 불과 50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그곳을 수색했고 박진수를 체포했습니다. 박진수의 진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증거가 쌓이자 일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지연과 자신이 어머니의 보험금을 노리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를 해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지 보험금을 받을 때까지 가두어 두려 했을 뿐이라고요. 그럼 어머니는 어디 계신데요? 제가 형사에게 물었습니다. 박진수는 모른다고 합니다. 창고에 두고 대구로 왔는데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는군요. 모든 것이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진수에게 맡겼다고 했고 진수는 창고에 두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는 정말 어디에 계신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의 옛집을 방문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혼자 사시던 그 집은 이제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지만 주변을 둘러보며 어머니의 흔적을 찾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어머니가 돌아오고 싶었던 곳, 마지막으로 가고 싶었던 곳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동네를 걷다 보니 어머니가 자주 가시던 공원이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어머니는 동네 할머니들과 모여 이야기를 나누곤 하셨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영숙이 아들 아닌가? 깜짝 놀라 쳐다보니 어머니의 오랜 친구 중 한 분이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 민준입니다. 아이고, 얼마나 컸는지. 내 어머니 소식 들었다. 정말 안타깝구나. 잠시 대화를 나눈 후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한 달 전쯤에 내 어머니 같은 분을 봤던 것 같아. 여기서 멀지 않은 절에서. 절이요? 그래, 백운사. 내 어머니가 가끔 가시던 절이야. 한 남자가 부축하고 있더라고. 멀리서 봐서 확실하진 않지만. 백운사. 어머니가 아버지 제사를 지내러 가끔 가시던 절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곳에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경찰과 함께 백운사로 향했습니다. 절은 대구 외곽의 산속에 있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주지스님을 만나 어머니의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분이 한 달 전쯤에 이곳에 오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지스님은 사진을 자세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분 뵌 적 있습니다. 한 달 전쯤에 남자분과 함께 오셨어요. 남자가 이분을 모시고 다니더군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남자는 어떻게 생겼나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안경을 썼었죠. 박진수의 특징과 일치했습니다. 그들이 뭘 하던가요? 절에 기도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 할머니께서 많이 지쳐 보이셨어요. 거의 말씀도 안 하시고. 제가 괜찮으시냐고 여쭤봤는데 남자가 대신 대답하더군요. 몸이 불편하셔서 그렇다고. 그 후에는요? 하룻밤 묵고 가셨습니다. 저희 절에는 템플스테이 시설이 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떠나셨어요. 경찰은 즉시 사찰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템플스테이 방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CCTV도 확인했지만 안타깝게도 한 달이 지나 이미 영상이 덮어 씌워진 상태였습니다. 형사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김 씨, 박진수가 추가 진술을 했습니다. 어머님을 이곳에 모셔왔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단지 멀리 떨어진 곳에 숨겨두려 했다는군요. 그럼 어머니는 어디 계신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가 말하길. 어머님이 밤중에 사라지셨다고 합니다. 방을 잠깐 비운 사이에 사라지셨다고. 몸이 불편해 보이셨다는 어머니가 어떻게 혼자 사라질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경찰은 수색 범위를 넓혀 절 주변 산과 계곡까지 살폈습니다. 산은 험하고 깊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그곳에서 길을 잃으셨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해가 저물어 가는데도 어머니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다음 날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 수색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절에 머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와 그녀의 전 남자친구가 어머니를 납치해 보험금을 노렸다는 사실. 그들이 어머니를 이곳까지 데려왔다는 사실. 하지만 그 이후의 일은 여전히 미스터리였습니다. 창밖으로 어두운 산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아직 살아계신 걸까요? 아니면 다음 날 아침 수색이 재개되었습니다. 경찰견과 드론까지 동원된 대규모 수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오 무렵 절에서 약 2km 떨어진 계곡 근처에서 무언가가 발견되었습니다. 형사가 급히 저를 불렀습니다. 김 씨, 이것 좀 확인해 주시겠어요? 형사가 내민 것은 낡은 목걸이였습니다. 은으로 만들어진 작은 십자가 펜던트가 달린 어머니가 항상 목에 걸고 다니시던 그 목걸이였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선물했던
어머니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이건 분명 어머니 것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사의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이 근처를 더 수색해 보겠습니다. 목걸이가 발견된 곳은 가파른 계곡 근처였습니다. 이끼 낀 바위와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위험해 보이는 길이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밤중에 이곳을 걸으셨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수색대는 계곡을 따라 더 내려갔습니다. 1시간 후 최악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계곡 아래쪽 덤불 사이에서 인체의 일부로 보이는 것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소로 달려갔지만 경찰이 저를 막았습니다. 지금은 가지 마세요. 현장 감식이 필요합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어머니가 그곳에 계신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어머니는 어떻게 그곳까지 가게 되셨을까요? 박진수의 말대로 정말 혼자서 사라지신 걸까요? 아니면 몇 시간이 지난 후 경찰은 발견된 유해가 성인 여성의 것으로 추정된다고 확인했습니다.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DNA 검사가 필요하지만 발견된 위치와 상황으로 볼 때 실종된 어머니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해는 완전한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자연의 훼손과 시간의 경과로 인해 일부만 남아 있었습니다. 법의학자의 초기 판단으로는 사망 시점이 약 1달 전으로 어머니가 실종된 시기와 일치했습니다. 사인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법의학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추락으로 인한 부상일 수도 있고 다른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날 저녁 경찰서에서 박진수를 다시 조사했습니다. 어머니로 추정되는 유해가 발견되자 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모른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날 밤 할머니가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박진수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방을 비웠는데 돌아와 보니 할머니가 안 계셨어요. 밖으로 나간 것 같아서 찾아봤지만 왜 신고하지 않았지? 형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이미 저희가 할머니를 납치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럼 그냥 내버려뒀다는 거지. 네.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디 마을로 내려가셨을 거라 생각했어요. 도와달라고 하실 테고. 그러면 저희가 잡힐 테니 바로 도망쳤습니다. 박진수의 진술은 개연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신뢰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가 어머니를 해치고 이런 이야기를 꾸며냈을 가능성도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구치소에 있는 아내를 면회했습니다. 2달 만에 보는 아내의 모습은 초췌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수감복을 입은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셨대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야.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전 정말 어머님을 해치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저 보험금을 받아서 우리 가족이 더 잘 살게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가족이 더 잘 살게. 어머니도 우리 가족이야. 너는 어머니를 버렸어. 그것도 돈 때문에. 진수가 어머님을 잘 돌봐줄 거라고 했어요. 몇 개월만 기다리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그 후에는 어머님을 다시 모셔올 계획이었어요. 아내의 변명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게 들리는지 그녀는 알고 있을까요?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돈을 노리다니. 그것도 자신의 시어머니를. 진수가 내 전 남자친구라는 사실은 왜 숨겼어? 아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이 오해할까봐. 사실은 진수와 다시 연락하게 된 건 1년 전이에요. 우연히 SNS에서 다시 연결됐는데. 그리고 함께 이런 계획을 세웠다. 처음에는 그런 계획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진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가 제안했어요.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난 10년간 함께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내는 제게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왔던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발견된 유해는 확실히 어머니의 것이었습니다.
법의학 검사 결과 사인은 추락으로 인한 두부 손상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범죄 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사망이 아니라 어두운 밤 가파른 계곡에서 미끄러진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내와 박진수가 어머니를 납치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망이기 때문에 납치치사라는 중죄에 해당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는 날 비가 내렸습니다. 하늘도 우리의 슬픔에 동참하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머니의 친구들, 저희 가족 친지들, 그리고 저희 부부의 공통 친구들까지 모두가 슬픔에 잠겨 있었고 동시에 이 비극적인 사건에 놀라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동정의 눈빛으로, 또 어떤 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의 아내가 그런 일을? 아이들은 이날 외가 친척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아직 그들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셨다고만 설명했고 엄마가 왜 집에 오지 않는지는 나중에 설명해주겠다고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을 알려줘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저는 검찰에서 열린 아내와 박진수의 첫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법정에서 아내는 작아 보였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진술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해치려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일시적으로 격리시켜두고 보험금을 받은 후에 다시 모셔올 계획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왜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저희 집은 빚이 많았습니다. 제가 온라인 쇼핑 중독으로 카드 빚이 있었고 박진수가 그 사실을 알고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카드 빚, 온라인 쇼핑 중독,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내가 그런 문제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 얼마나 많은 비밀이 있었던 걸까요? 재판은 여러 번 열렸고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아내는 납치치사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박진수는 동일 혐의에 추가로 다른 사기 전력까지 있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날 저는 아내를 마지막으로 면회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었습니다. 민준 씨, 용서해 줄 수 있나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은 말할 수 없어.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쩌면 평생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어.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 하지만 많이 혼란스러워해. 왜 엄마가 없는지, 왜 할머니가 돌아오지 않는지. 아이들에게 나에 대해 어떻게 말해줬어요? 아직 모든 진실을 말해주진 않았어. 나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모든 걸 망쳐버렸어요.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더 이상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한때는 그녀의 모든 말을 믿었던 제가 이제는 그녀의 어떤 말도 온전히 신뢰할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면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결정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제 자신을 위해서라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말씀하셨을지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용서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습니다. 미움은 미워하는 사람의 마음만 병들게 한다고 하셨죠. 하지만 지금 제 마음속에 가득 찬 분노와 배신감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어머니에게 한 일, 우리 가족에게 한 일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집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아빠, 오늘 재판 어땠어요? 큰아이 민서가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재판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었지만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잘 끝났어. 제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우리만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야.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거실에 앉아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잔잔한 미소를 짓고 계신 어머니의 모습. 그런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를 지키지 못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두 사람을 잃은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강해져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곳에서 저희를 지켜보고 계시리라 믿으며 앞으로의 삶에 대한 다짐을 했습니다. 비록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지만 어머니의 사랑과 가르침은 제 안에 그리고 아이들 안에 계속 살아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장례식과 아내의 판결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지만 제 마음속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과 저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려 노력 중이었습니다. 민서는 이제 10살, 민준이는 8살이 되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상황을 받아들이는데 힘겨워했습니다. 아빠, 엄마는 정말 할머니를 다치게 한 거예요? 어느 날 저녁 민서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기로 결심한 후 그들의 질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설명하진 않았지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를 직접 다치게 하진 않았어. 하지만 엄마가 한 선택이 결국 할머니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단다. 그래도 엄마는 나쁜 사람이 아니죠? 민준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세상에 완전히 나쁜 사람은 없어. 좋은 사람들도 때로는 나쁜 선택을 할 수 있단다. 엄마도 그랬어. 하지만 그렇다고 엄마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 아이들과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은 항상 가슴 아팠습니다. 그들이 어머니와 엄마에 대한 기억을 어떻게 간직할지, 이 경험이 그들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되었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아내와의 관계도 복잡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면회를 가기도 했지만 그것이 아이들에게 더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상담사의 조언에 따라 중단했습니다. 대신 편지와 사진으로 소통하게 했습니다. 아내는 매주 아이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녀의 편지에는 항상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엄마는 항상 너희를 사랑해. 절대 잊지 마. 저는 아내에게 직접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녀를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근황을 담은 짧은 노트와 사진을 보내주긴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직장에서는 동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을 견뎌야 했습니다. 뉴스에 보도된 사건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저희 가족의 비극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동정적이었지만 때로는 호기심 어린 시선과 질문들이 불편했습니다. 결국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들도 새 학교로 전학시켰습니다. 서울 근교의 조용한 도시로 이사해 새 출발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새로운 환경을 제공하고 싶었고 저 자신도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새 집은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놀이터가 있어 아이들이 좋아했고 주변에 공원도 있어 주말이면 산책을 자주 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곳을 좋아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 직장은 이전보다 급여는 적었지만 근무 시간이 유연해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직접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준비하는 일상이 익숙해졌습니다. 주말에는 가끔 요리교실에 등록해 아이들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을 이어받지 못한 것이 항상 안타까웠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교도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내가 저와 긴급히 면담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무슨 중요한 일인지 궁금했습니다. 결국 아이들을 이웃에게 맡기고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아내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살이 빠지고 얼굴에 주름이 생겼지만 눈빛은 이전보다 맑았습니다. 마치 오랜 어둠 속에서 빠져나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와줘서 고마워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민서, 민준이는 잘 지내요? 응, 잘 지내. 너의 편지를 항상 기다려. 그래요. 그 애들 보고 싶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부른 이유는 중요한 말이 있어서예요. 아내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진수가 어머님을 계단에서 밀었어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백운사에서 어머님이 도망치려고 하셨고 진수가 그걸 막으려다가 어머님을 밀쳤어요. 어머님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지셨고 그 후 진수가 어머님을 계곡으로 옮겼어요. 그걸 왜 지금에서야 말하는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려웠어요. 그리고 진수를 보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님을 위해서, 그리고 당신과 아이들을 위해서도. 아내의 고백은 저를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던 사건에 새로운 진실이 더해진 것입니다. 어머니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폭행에 의한 것이었다니. 즉시 변호사와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아내의 새로운 진술로 인해 사건은 재조사되었고 박진수에 대한 혐의는 납치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내 역시 공범으로 더 무거운 혐의를 받게 되었지만 자발적인 증언으로 인해 일부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재조사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박진수는 처음부터 어머니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단순히 보험금을 받기 위해 어머니를 잠시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살해를 계획했던 것입니다. 아내는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그녀의 말로는 모르고 있었다고 했지만 이제는 그녀의 어떤 말도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재판이 열렸고 박진수는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내는 공범으로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전보다 형량이 늘었지만 자발적인 증언이 참작되어 최대 형량보다는 가벼운 편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아내와 다시 면회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원해서였습니다. 왜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어? 제가 물었습니다. 교도소에서 많은 시간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편지를 읽으면서 내가 그들에게 어떤 모범을 보여야 하는지 깨달았어요. 진실만이 우리 모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내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용서를 의미하진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했다고 해서 과거의 행동이 지워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앞으로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잘 키울게. 그리고 내가 편지를 보내는 한 아이들도 계속 답장할 거야. 고마워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도 언젠가 날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즉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지금은 잘 모르겠어. 면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완전히 밝혀진 것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은 시간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진실 위에 서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1년이 더 지난 지금 저희 가족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새 학교에 잘 적응했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민서는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어머니가 늘 원하셨던 일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축구를 좋아해 주말이면 함께 공을 차러 나갑니다. 아내와는 여전히 편지로만 소통합니다. 아이들은 1년에 몇 번 면회를 가긴 하지만 저는 함께 가지 않습니다. 아직은 그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증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거리를 두고 싶을 뿐입니다. 어머니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매년 대구를 방문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묘소는 나란히 있어 두 분이 이제 함께 계신다는 생각에 위안을 얻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묘소를 정리하고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좋은 기억들만 골라서요. 할머니는 정말 요리를 잘하셨어. 특히 너희가 좋아하는 호박전은 정말 맛있게 하셨지. 할머니가 살아계셨으면 내 피아노 연주도 들어주셨을 텐데. 민서가 말했습니다. 응,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셨을 거야. 하지만 지금도 어디선가 듣고 계실 거야. 가끔은 밤에 혼자 남아 어머니에게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그리고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다는 말을 어머니가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며 삶은 계속됩니다. 비록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그 안에서도 의미와 행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 경험이 그들에게 어떤 교훈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 그들이 진실과 사랑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가을 저녁 아이들이 잠든 후 베란다에 나가 별을 바라봤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별이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늘 말씀하셨죠. 사람이 죽으면 별이 된단다. 어쩌면 저 수많은 별 중 하나가 어머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내년이면 아내의 형량 중 일부가 감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모범수로 인정받아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때가 되면 또 다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아내를, 아이들의 어머니를 우리 삶에 다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갈 것인지 아직은 답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는 분노보다는 평온함을 느낍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행복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결정이 무엇인지 시간이 흐르면 알게 되겠죠.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어머니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아마도 용서하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늘 미움은 두 개의 무덤을 파는 일이라고 하셨으니까요. 하나는 미워하는 대상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워하는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밤하늘의 별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용서가 가능할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지혜는 제 안에 그리고 아이들 안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오늘 밤은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창문을 닫고 아이들의 방으로 가서 그들의 잠든 모습을 바라봅니다. 평화롭게 잠든 얼굴에서 어머니의 모습이 살짝 비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을 위해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 저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비록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요. 좋은 꿈 꾸렴. 아이들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하며 속삭입니다. 할머니가 지켜보고 계시니까.